2012년 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핸더슨빌. 푸른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 작은 도시는 사계절의 도시라고 불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아이를 키우기 좋은 평온하고 조용한 삶이 있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을에서 벌어진 한 비극은 그 모든 평온함을 산산이 깨뜨렸죠. 쉘비는 부모님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핸더슨빌로 이사 왔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그녀는 곧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친절한 이웃들, 이곳은 어디를 가나 웃음소리 가득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음악을 사랑했던 그녀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매니저로 일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실하고 좋은 남자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36살이 되었을 무렵 그녀는 데이팅 사이트를 통해 마이클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30대 후반의 이혼남으로 가구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큰 키, 다소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남편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2번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첫 아내는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두 번째 아내 역시 그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셸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09년,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단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셸비에게는 인생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내가 되었고 곧 어머니가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불과 몇 주 만에 마이클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갈수록 마이클은 거칠어졌고 어느 날 그녀의 반려견을 없애버렸습니다. 길가에 버렸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 팔았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셸비가 더 이상 사랑하는 반려견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그는 화가 나면 그녀의 핸드폰, 반지 같은 물건들도 억지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물리적 폭력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지배하기 위해 그랬던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마이클은 나쁜 사람의 모습을 보였고 그녀는 매일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신청했지만 곧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당시 마이클이 울며 매달렸고 그녀는 아직 그를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 봄, 또다시 폭행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얼굴에 뭔가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마이클은 분노할 때마다 핸드폰을 부수고 그녀를 침대에 눕힌 채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습니다. 셸비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시 한번 남편의 눈물과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은 그가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친구조차도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을 조른다는 것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살인의 전조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셸비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고 그 아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2011년 10월, 셸비는 딸 시드니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불과 열흘 뒤, 다시 폭력이 찾아왔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벽에 밀치고 반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거기다 아내가 술에 취해 난동 부린다 라는 거짓 신고까지 했죠. 그녀는 그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별거를 준비하며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가 보호 명령 신청을 철회했던 전력을 문제 삼아 이번에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2011년 마지막 날, 셸비는 어머니와 함께 외출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그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죠. 그날 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고
2012년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는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겠다는 문자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나와 시드니를 위해서라도 다시 노력해보고 싶어. 그러나 오후가 되자 다시 절망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우린 다투었고 마이클이 반지를 빼앗아 갔어.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셸비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2012년 1월 2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이클은 땀을 흘리며 셸비가 직장에 갔다라고 둘러댔지만 확인 결과 이날 라디오 방송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마이클은 TV에 나와 울부짖으며 아내를 찾는 척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에 걸려 집을 나갔다라고 주장했죠. 경찰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을 수색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이뤄진 루미놀 검사에서 침실 벽에 남은 거대한 혈흔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무릎을 꿇은 채 쓰러진 사람의 그림자처럼 선명했던 자국. 그 자국은 거실을 지나 현관 밖까지 끌려간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마이클의 부모님 집 뒷뜰에서 드럼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불에 탄 잔해와 뼈 조각, 녹아내린 티파니 다이아몬드 팔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셸비가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가족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신문을 받은 마이클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더니 얼마 뒤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가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단지 그녀의 유언대로 화장해 준 것뿐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증거와 맞지 않았습니다. 루미놀 반응이 나타난 곳은 침실이지 욕실이 아니었으니깐요. 결국 마이클은 살인죄로 체포됐고 2015년 1월에 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셸비가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폭행당해 왔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 친구와 가족의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불에 탄 팔찌와 침실의 혈흔은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마이클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죠. 셸비의 딸 시드니는 삼촌에게 입양됐고 셸비의 부모님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가정폭력 전과자 공개 등록제를 추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핸더슨빌의 작은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셸비를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더 일찍 벗어났다면 살 수 있었을까? 법과 제도가 조금만 더 그녀의 편이었다면 달라졌을까? 사건은 끝났지만 그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